반갑습니다. 오늘 올리원을 꿈꾸는 올리원 대안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은 우리 현재 우리 스태프들의 자녀들을 매주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대안학교를 운영해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필요 때문에 이 날짜를 잡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김종대 이사장님과의 뜬금없는 만남 때문에 갑자기 엄청난 또 파워풀한 계획들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연결이 됐고, 또 하나는 한국어 세미나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여기하고 연동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 세미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안교육 쪽으로 학생들을 막 끌어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연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 이 세 가지 배경, 이거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게 나눠서 미래사회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 크게 둘로 나눌 거예요. 세계적 동향과 교육의 방향, 미래사회 역량 개발의 전략. 요건 EBS에서 교사 원격 연수에서 썼던 강의 내용인데, 여기서 잠깐 제가 요약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지기술이 왜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가를 보여주는 아주 정말 잘 짜여진 내용입니다. 방송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가 배경과 인지기술의 인지기술과 핵심 역량의 이야기라면, 여기 아래부터는 이제 인지기술, 우리 뭔지를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스쿨로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출발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요거는 한국어 세미나에서부터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네, 아주 기가 막힌 접근점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스쿨은 이제를 이렇게 운영한다. 그 다음에 인지기술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래사회 교육 방향에서 세계적 동향과 교육의 방향을 파포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미래사회 역량과 세계적 동향. 다시 말해서 세계의 흐름에 비춰서 미래에 무슨 역량이 필요한가를 짚어내는 내용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강의가 아니고 진짜 방송국에서 진행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허술하게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진행됐던 내용이니까 아마 오늘 이 시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인간의 마지막 발명품이 뭐냐? 라는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보면 인공지능 시대가 마지막 발명품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시대를 구분할 때 여러 가지 시대명을 쓰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뭐라고 부르겠느냐? 지금 4차 산업시대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4차 산업시대는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이게 4차 산업시대라는 것은 인류 시대를 다 아우를 수 없는 말이에요. 왜요? 여기 이 중간에 15세기 이쯤에 생긴 내용에서 4차 산업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를 아우르지 못해요, 이 말은. 근데 어쩌다 보니 정부에서 이걸 쓰자라고 정부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바람에 이 말이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건 독일에서 어떤 이유로 쓰기 시작한 거를 우리나라에서 그냥 전 시대적인 이 명칭으로 써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보세요. 여기가 시대 연월일이 있고, 여기가 이제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변화로서는 이러한 형식으로 나갑니다. 이거 제가 작성한 겁니다. 전 시대를 아울러서 제가 직접 작성했는데, 여기를 보시면 알아요. 요거가 이제 우리가 산업혁명 중심으로 쓰는 거고요. 시대를 전체로 나누면요, 원시시대, 문명시대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원시와 문명은 문자가 탄생한 이 시대를 기준으로 원시, 문자가 탄생된 이유를 문명이라고 부른다.
여기 시대는 어마어마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수백 년 뭐로. 근데도 불구하고 단 5천 년밖에 안 됐는데도 오늘날 문명이 나온 거죠. 문자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시대입니다. 이건 최초로 이제 나오는 시대 구분인데, 자연지능과 인공지능. 여기까지는 인간의 지능, 인간 힘으로 살았던 시대고,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인공지능이라고 나와가지고, 자연지능과 대비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럼 2011년이 왜 인공지능을, 가르는 기준이냐? 그때가 바로 딥러닝이 나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딥러닝은 그야말로 통계 기반이긴 하지만, 인간이 생각하기 어려운 수준의 빅데이터를 의미 있는 단위로 얻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시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어. 지금 뭐 알파고에서부터 뭐 어마어마한 사실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 발명품이 뭐냐? 인공지능인 거예요. 왜? 그때부터는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생각해 버리니까 마지막 발명품인 거예요. 엄청난 시대의 전환점이다. 우리는 정말 인류로 태어나서 이 시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때부터 봤던 거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시대별로 나누면 여기가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역량을 보시면 원시 시대는 수렵, 농업, 식량, 산업, 대량 생산, 정보 시대, 다품 소량, 개별 맞춤, 그리고 여기 핵심 도구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요소가 예측입니다. 여긴 정보입니다. 예측은 인공지능의 아주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핵심 역량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동, 노동, 기술, 정보, 인지력입니다. 예측이 인지 아닙니까? 인지라는 말이 미리 알다라는 거예요. 알다, 미리 알다. 결국 인공지능은 인지를 떠나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여기도 인지가 다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인지는, 여기 알다시피 여기는 어땠어요? 여기는 다 아는 게 힘이었잖아요. 배우기만 하면 됐어. 근데 지금 여기는 배우기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20년을 배워도 여기 인공지능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배우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라는 이야기를 빼놓고 교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렇게 이 플랜을 큰 그림을 보여주는 여러분 경우 많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다 보여줘요, 대부분. 여기까지.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은 지금 정답이 없어요. 몰라요. 제가 말한 게 정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이건 정말 중요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이건 지금 누구도 답을 내놓은 사람 없어요. 이건 저의 인지력입니다. 제가 알아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걸 참조하시면 핵심 역량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형 실업시대를 지금 예측하고 있고, 이러한 초대형 실업시대는 당연히 외국어의 방향도 바꾸고 있습니다. 자, 자동 번역과 자동 통역. 이건 우리의 실업의 첫 시발점을 만들고 있고, 또한 번역과 통역이라는 이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자동 번역과 자동 통역은 인류의 어마어마한 변화, 상상을 못하는 변화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강의에서 질문 수업으로 바뀝니다. 이제 강의는 끝났습니다. 강의를 하면 안 돼요. 강의하면 사람이 바보 돼요. 왜 TV 보면 바보 상자라고 그럽니까?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질문 수업으로 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질문 수업은 어떤 겁니까? 질문 수업은 가만히 있으면 질문이 생기나요? 아니죠. 자극이 와야 질문이 생기지. 그러니까 강의를 했을 때 질문이 생겨야 맞습니다. 근데 강의를 할 때 질문이 어떻게 생길까요? 빠르면 질문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해하기 바빠요. TV를 이해하기 바쁘니까 질문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가. 내가 찾고 싶어 하는 욕구와 관심을 가지고 찾아 들어가면서 속도 조절을 해야 돼. 쉬워. 이야기 읽다 보니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 들어왔네? 이거 뭐 읽을 필요도 없잖아. 패스. 한데 어렵네? 그러면 질문. 즉, 읽기와 질문이 오고 가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정보를 제공했을 때는 불가능해요. 그 사람은 자기 속도로 하니까. 그렇지만 내가 정보를 파고 들어갈 때는요, 세 줄이 이해가 안 되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구글링 하잖아요. 구글링이 뭐예요? 질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질문을 언제 하게 되냐고. 말하면 잔소리 아니? 예, 내가 탐구하고 연구해야 질문이 돼요. 탐구, 연구도 질문이지만 정보를 보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극, 질문, 자극, 질문이 반복되는 이 상황이 바로 인지력을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모르는 게 있어야 질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게 너무 많으면 질문도 못해. 근데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면 질문을 못해. 그래서 교과서를 만들 때 아는 것 80%, 모르는 것 20% 이렇게 교과서가 짜여집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돼. 여기 학생들은 60명이 다 인지력이 다른데 어떤 놈이 20%고 어떤 사람은 80%고 어떤 사람은 50%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내가 궁금한 게 생기면 그걸 파고 들어가면서 정보로부터 자극을 얻고 자극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고 이 반복이 학교에서 20년 배울 걸 진짜 이렇게 배우게 되면 한 2, 3년으로 다 배운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바보 키우기에 열정을 나타내고 있는지 몰라요. 질문 수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근데 문제는 질문 수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질문 수업을 해야 될지를 몰라. 하부르트 하는 질문을 그냥 좀 그런 질문을 막 이게 이런 게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 들어가다가 내가 몰라서 질문을 던진 이런 게 진짜 질문이지. 저 손은 어디에 있니? 저 손은 무슨 색이니? 물론 연습상으로는 좋은 겁니다. 연습상으로 해보자. 한국은 오죽하면 그 질문부터 할까? 오죽하면. 나는 하부르트 처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야, 얼마나 질문 훈련이 안 됐으면 이거 놓고 무슨 색이니? 크기가 얼마나 이러고 앉아있을까? 그러니 우리가 질문을 한다라는 그 질문을 어떻게 하면 질문이 생기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진짜 질문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는 강의 수업에서 플립러닝이라는 개념으로 이거 아시죠? 내가 먼저 공부하고 와서 그러고 수업을 하자. 거꾸로 수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요? 학생이 선 수업을 안 하잖아. 선 공부를 안 하잖아. 안 하는 운동을 하는 게 요 말을 쓰려면요. 뭐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강의 수업에서 플립러닝으로가 아니라 강의 수업에서 플립러닝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로 이게 먼저니까 하지도 않은 애한테 플립러닝 하라고 하면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올림피아드 하고 있습니다. 3시간 전에 네. 1시간 일단 강의를 해요. 예. 그다음에 지가 공부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결국은 플립러닝을 하기 위한 도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동기부여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교사 티칭에서 이제 코칭으로, 이제는 티칭은, 티칭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티칭도 필요한데 언제 필요하냐? 동기부여만, 그 다음에 기술 심화지도, 동기부여 기술지도, 요런 것만 티칭이 필요하고, 근데 여기서 티칭도요, 기술지도는 티칭보다는, 지도, 그 다음이, 위임, 지시가 있고 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4개인데 지시, 지도, 위임하고 사이에 뭐가 하나 있는데 아무튼 그 단계를 따라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봐야 되고요. 여기 영상들이 다 있는데 오늘은 뭐 패스하고 요약하는 방식이니까. 자, 이제 어때요? 인공지능 시대의 마지막 발명품은 인공지능이다. 네. 자, 그러니 우리는 인지력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이제는 다른 거 다 빼야 됩니다. 다 빼야 인지력 개발이 됩니다. 왜요? 인류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 0.0000001%란 말이에요. 70억 중에서 몇 명 안 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알아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알아내는 능력은 인간에게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는 거죠. 왜? 그 사람은 했으니까. 단 소수가 했더라도 했으니까. 문제는 왜 그동안은 알아내는 것에 열심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아는 것이 더 편하거든요.
아는 것이 힘이다가 훨씬 쉽습니다. 알아내는 것은요, 10년, 20년, 30년 연구에 평생 하나 알아요. 하나. 근데 아는 것은 그 몇 년만 해도 그냥 이 위대한 사람들이 막 연구해 놓은 것을 내 걸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 공부가 제일 쉬운 겁니다, 사실은. 그 공부가 어렵다는 사람은 너 그러면 알아내봐. 아, 참, 아마 다 자살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알아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건데, 그러면 천재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알아내는 게 힘들었냐, 어렵냐고? 재밌었어, 그들은. 문제는 애들이 알아내는 것에 재미를 모른다는 거죠. 이 화딱지 나는 이 상황이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알아내는 건 엄청나게 재밌는 일입니다. 저 진짜 매핑 설계하면서 알아낼 때 그 희열 말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안 시켜도 한다니까? 이 재밌는 일을 아는 걸 공부하는 거, 외우는 거, 지겹고 힘들고 알아내는 거요.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예, 쾌감이거든요. 예, 아주 엄청난 거예요. 이런 재미를 아이들에게 다 뺏어버린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왜 인지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공부가 힘들다라는 개념에서 있었다면 이제는 공부가 아니라 이제는 알아내는 것이 너무 재밌는 거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모든 어른들이 교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얘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뺨을 맞으면 화를 내는 부족이 있고 뺨을 맞으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부족이 있어요. 진짜로 여기서 자란 애는요, 뺨 맞으면 감사하다고 해요. 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왜 그러는지 어른들이 설명해줘. 야, 뺨을 맞았을 때 네가 뺨 때린 사람의 고통을 생각해봐라. 야, 얼마나 화가 났으면 뺨을 때리겠냐. 사람 때리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그럼 이 세상에 화가 난 사람이 더 힘든 거야. 너는 화 안 낸 상태에서 맞았잖아. 저는 지금 화가 나 있어. 누가 힘들겠니? 너는 뺨 한 번 맞은 거야. 너 지금 저 사람 용서한다고 감사합니다고 하면 저 사람 더 부끄러워.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그 아이들에게 그 어려운 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지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